안녕하세요. 애보박물관 상설 전시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애보박물관 상설 전시실에는 신석기 시대에 사용한 토기부터 근대에 사용한 보시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그릇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채로운 그릇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그릇은 흔히 소성되는 온도에 따라 종류가 나눠진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릇을 구워내는 온도가 높아졌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낮은 온도에서 구워진 그릇이 가장 긴 역사를, 높은 온도에서 구워진 그릇은 가장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요. 가장 낮은 온도인 노천에서 구울 수 있던 토기, 가마가 만들어지면서부터 가마에서 소성된 도기, 도기와 비슷한 온도에서 구워지는 옹기, 정확하고 적절한 온도에서 구워져야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청자, 그리고 가장 높은 온도에서 구워진 백자까지 소성 온도에 따라 나열한 것 같지만 이것이 그릇의 역사랍니다. 그럼 가장 오래된 토기부터 살펴볼까요? 토기는 신석기 시대부터 사용되었으며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살았던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도 한답니다. 농사를 짓고 한 곳에 정착하여 살다 보니 곡식이나 기타 식량을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활발하게 토기를 생산하게 되었지요.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토기입니다. 원삼국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몸통 양쪽에 귀가 달려있는 양귀 단지입니다. 그릇 받침은 고대에 많이 사용되었던 토기의 일종으로 바닥이 둥근 항아리를 받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도기는 노천이 아닌 가마에서 그릇을 소성하면서부터 만들어졌답니다. 통인신라 시대의 가마 온도는 약 1000도로 토기보다 단단한 그릇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1000도 이상의 불에서 그릇에 붙어있던 소나무 땔감재가 토기를 매끈매끈하게 만들어 주었답니다. 전시되어 있는 도기 유병을 살펴볼까요? 유병은 이름 그대로 기름을 담았던 병이랍니다. 담겨진 기름의 종류에 따라 병의 형태와 크기가 달라졌을 텐데요. 피부에 바르는 기름이나 머릿기름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옹기는 우리나라의 발효 음식과 함께 발전해온 생활 용기랍니다. 비교적 커다란 기물이기 때문에 굵은 입자의 흙을 가지고 만들어서 입자 사이사이에 숨구멍이 생겼고 이 숨구멍 사이로 공기가 출입하게 되었지요. 이러한 구조로 음식을 상하지 않고 발효하게 도와주었기 때문에 장, 김치, 장아찌, 식초 등 발효 음식 문화와 함께 발달할 수 있었습니다. 옹기에는 대부분 손가락이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려 넣었습니다. 잿물에 옹기를 담그고 마르기 전에 손으로 휙휙 그려 넣는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이 항아리에는 새를 그려 넣었네요. 뒤집어진 버섯 문양을 그려 넣은 이 옹기는 장맛을 해치려는 잡귀가 뾰족한 버선코에 잡히길 바란다는 의미와 벌레를 버선발로 밟아 장에 해를 입히지 않게 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옛날 그릇 하면 가장 먼저 어떤 그릇이 떠오르나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자기, 청자이지요.
청자는 중국에서 건너왔지만 우리나라에서 꽃을 피웠답니다. 알맞은 흙과 정확한 온도에서 구워져야 비취색을 발현하는 청자는 우리나라 강진의 흙으로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졌습니다. 청자 정병입니다. 스님들이 많이 사용한 목이 긴 물병이지요. 부처님 앞에 깨끗한 물을 공양할 때 사용되었던 병이랍니다. 청자의 전성기가 계속되던 14세기 전반기 이후 고려에 굵직굵직한 침략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구의 잦은 침입으로 가마터가 없어지고 도공들은 방방곡곡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지요. 새로운 가마터에서 청자를 다시 빚어보려 하였지만 자연환경이 다른 곳에서 청자 생산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답니다. 아름다운 비취색이 나타나야 값어치를 하는 청자가 더 이상 만들어지지 못하였던 거예요. 또한 신진사대부가 등장하여 실용적이고 튼튼한 그릇의 생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도공들은 색에 연연하지 않고 보다 단단한 그릇을 만들어 예쁜 화장을 해주었어요. 이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분청사기랍니다. 털끝이 뻣뻣한 붓에 백토를 묻혀 표면에 표현한 그릇이나 표면에 도장을 찍은 후 오목한 부분에 흙을 채워내어 장식한 이 그릇 또한 분청사기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문양을 그릇에서 많이 보셨나요? 당초문이라는 문양입니다. 줄기나 넝쿨, 잎이 얽혀서 뻗어나가지요. 연속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영원을 의미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문양이 그릇에 그려져 있는데 다산을 의미하는 물고기나 석류,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모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전시실을 관람하시면서 그 의미를 추측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후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세워졌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티끌없이 맑은 백자가 유행하였답니다. 백자는 다른 그릇들보다 고온에서 구워야 하고 철분이 전혀 없는 흙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알맞은 흙을 찾아 그 주변에 가마터를 세웠습니다. 조선시대 가마터를 분원이라고 부른답니다. 이 그릇은 무늬를 파낸 투각 기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창조와 생성의 의미를 지닌 연꽃이 그려진 대접입니다. 그럼 백자 이후에는 어떤 그릇들이 존재하였을까요? 백자가 지나간 자리에 성행하였던 해주 항아리가 있습니다. 해주 항아리는 황해도 해주 지방에서 만들어진 항아리예요. 겉으로 보면 청화를 그려 넣은 백자처럼 보이지만 해주 항아리는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백색 유약이 발린 옹기랍니다. 19세기 말 분원이 쇠퇴하면서 민간이 경영을 하게 되었고 이마저도 어려워지자 분원이라는 존재가 없어지게 되는데요. 그 즈음 해주 백자가 만들어졌지요. 백자에 비하여 크기가 적당히 커서 여러 가지를 손쉽게 담을 수 있고 대중이 원하는 문양 또한 그려져 있는 해주 백자는 그 시대에 많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상설 전시실 한편에는 돌로 만든 그릇들도 많이 있답니다. 석기 약탕기와 주전자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석공의 실력은 아주 뛰어나서 흔히 돌을 떡 주무르듯 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로는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공장에서 그릇을 대량으로 찍어내게 되었지요. 특히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에서 생산된 외사기들이 대량으로 유입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즈음 만들어진 그릇들을 살펴보면 하나하나 개성은 없지만 나름의 재미를 가지고 있습니다.